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조동현이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이 시장의 전업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KT부터 대신증권, NH투자증권에서 투자은행에서 이제 매니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21년부터 이 블록체인 시장의 이제 기술과 트렌드, 기술이 조금 궁금해서 좀 전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국내, 해외 리서처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트코인 시장이 언제 오냐, 그리고 우리가 상승장에 돌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오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어떤 사이클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사이클을 돌아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금 이어졌었죠. 그때 당시는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모든 자산이 가격 상승을 동반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즉 소매 투자자들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예요. 근데 2023년도 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 자체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소매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력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블록체인 시장 자체도 개인 소매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끌어가는 시장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유망한 알트코인 자체도 기존과는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2년도에 가장 핵심 키워드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건데 대부분 메타버스나 NFT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게임들이 각광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벤처 캐피탈들이 이런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나 이 NFT 그 시장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 4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은 사실 그때 우리가 바라봤던 미래 자체는 좀 틀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번 어떤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좀 보고 있나라고 보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과 그다음에 디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 디파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시장이 오게 되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해외중앙화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거나 유동성 공급해서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자가 오는 원천도 사실 미국 국채 이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MMF 같은 이 머니마켓 그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사이클에서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될 그런 코인들은 사실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던 이더리움의 디파이인 메이커 다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은행처럼 자금을 빌려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을 담보로 해서 담보제 대출을 해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에이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코인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주요 어떤 알트코인의 상승 배경이 좀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사실 이더리움 자체는 상승보다는 많은 하락을 좀 동반했었습니다. 이더리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왜 하락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더리움은 오랫동안 여러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어떤 블록체인 시장에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던 이더리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하는, 즉 이더리움을 관리하는 이 재단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리서처와 개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팔았던 것이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이 갖고 있는 이런 트레저리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2천억이 넘는 비용을 사용하는데
있었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사실 이더리움을 소각해서 가치를 계속적으로 올리려는 사실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 재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떤 이해관계의 불이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올렸었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사실 $1,700까지 이제 하락했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재단이 그 자신들의 운영 계획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더리움이 앞으로는 매 5년 동안 이더리움 재단이 갖고 있는 이 트레저리에 있는 자금 중에 5%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재단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물량도 줄어들 것이고,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더 많은 어떤 금융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면 수수료가 이제 발생돼서 그 수수료를 소각해갖고 이더리움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많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가 2024년도에 나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그 자금으로 이더리움도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잘 안 됐던 이유 자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코인을 매도해서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하락이 좀 오고, 그 다음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더리움 재단이 운영 계획 자체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더리움 ETF에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순유입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유입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알트코인 시장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최근에 민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솔라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이라는 어떤 영부인 코인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좀 동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솔라나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솔라나 ETF입니다. 아직 솔라나 ETF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이번 연도 이제 10월 달에쯤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블룸버그 리서처들이 솔라나 ETF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밈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총이 굉장히 큰 밈코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올해 안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도 앞으로의 이제 가격 상승 자체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입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소매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활용해서 어떤 거래를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에 되게 유명한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이제 주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피터가 이제 문페이라고 하는 소매 투자자들이 거래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또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인수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미국 소매 투자자들은 솔라나를 활용해서 이제 페이먼트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비전을 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와 소매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솔라나의 또 가치는 좀 오를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은 명확히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즉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사를 인수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리플은 사실 이더리움보다도 먼저 사실 시장에 나왔던 코인입니다. 근데 리플 자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와 동일했습니다. 왜냐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성 높은 알트코인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옴으로써 누구나 알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서 언제든지 자신의 포지션을 $1에 상응하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위협, 그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예전에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에는 리플이었는데 리플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사들과 이제 경쟁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은 하락을 좀 동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밈코인과 AI 코인, 사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사기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과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망설여지는 투자 어떤 섹터거든요. 근데 밈코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밈코인은 그냥 투기 자산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귀여운 동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어떤 사용처 없이 발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도박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이제 밈코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모든 어떤 밈코인들은 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와 블록체인의 기술이 결합된 것이 바로 밈코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도지코인이 있죠. 도지코인 자체는 아무래도 그 투자자분들은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대선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기 전까지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 도지코인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서사를 갖고 그 서사와 블록체인이 결합해서 결국 토큰화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블록체인의 가장 큰 기술은 어떤 거래의 어떤 네트워크도 아니고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RWA, 즉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건데, 그 뒤에 있는 토큰화라는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고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이 문화와 스토리, 그것을 그 블록체인 기술인 토큰화랑 결합한 것이 밈코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코인이 나왔을 때도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사실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런 어떤 서사를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를 했기 때문에 20조 원이 넘는 사실 가치를 한때 받았던 코인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밈코인 자체는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개개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서사들을 그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어떤 코인인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밈코인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커야지만 이 어떤 트레이더들 자체는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밈코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어떤 투자자들은 대부분 미국 기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 자체가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밈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총이 굉장히 큰 밈코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AI 코인이죠. 이제 아무래도 2024년도 이제 초반부터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리서처들이 블록체인과 AI 만남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굉장히 많은 좀 논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당시 리서처들이 갖고 나왔었던 논리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봤거든요. 블록체인이 가장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요,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실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반면에 그 어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명확한 단점은 보안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챗GPT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끌어내시는데, 그런 이 데이터 자체, 학습시키는 데이터 자체가 공공재처럼 사실 사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성에 취약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챗GPT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AI, 즉 인공지능의 만남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런 결합이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꽤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과를 낸 어떤 AI 코인 섹터 중에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는 바로 GPU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GPU 클라우딩이 어떤 것이냐면, 최근 뉴스에서 GPU가 부족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부족하고 GPU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건데, 그런 어떤 부족한 GPU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빌려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어떤 그 아이오넷이라고 하는 어떤 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GPU 클라우딩 어떤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그 GPU 클라우딩 서비스들은 재밌게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런 GPU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들보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좀 내고 있고, 에이셔 같은 경우는 보도된 자료로 따르면 1년 동안 누적 매출 자체가 3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AI와 블록체인 만남으로 실질적인 어떤 사업과 그다음에 수익 창출을 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보이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런 어떤 코어 기술들 덕분에 나중에는 이 AI 코인들도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아니고 사실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대부분 알트코인을 많이들 사랑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미국 시장에 있는 코인베이스만 살펴보더라도 한 주간 가장 거래량이 높은 코인은 항상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한국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를 살펴보면요, 항상 한 주간의 거래량이 높은 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알트코인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사랑한다 라는 게 이 업계의 하나의 정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제 가족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공부를 하기보다는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을 그냥 사고 거기서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방법과 이런 어떤 평가해야 되는 요소들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장 자체는 모든 자산, 모든 알트코인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히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좀 섹터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코인들을 좀 봐야 되고, 그 어떤 코인들이 어떤 기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스토리가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파이의 가장 많은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면 거래소는 어디인지, 그러면 그 거래소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좀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다,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다, 더 나아가서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어떤 사업으로 진출할 거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활용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어떤 좀 기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디파이 거래소를 떠올릴 수 있고요. 하나는 은행같이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어딘가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큰 핵심 기술은 뭐냐라고 하면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럼 스마트 계약은 사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그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가장 큰 디파이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 높은 이자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어떤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 뭐가 있는지, 그 프로토콜이 발행한 알트코인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의 어떤 스토리를 결합해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메이플 파이낸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소 어떤 알트코인이 시장에서 50%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메이플 파이낸스가 만든 이 실업이라고 하는 알트코인 자체는요, 2021년도에 출시돼가지고 굉장히 큰 하락을 했던 코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 큰 하락을 했을 때는 신용 대출을 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사실 제도적인 게 개선되지 않고 제도적인 것이 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투자사들,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투자사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2022년도 테라루나 사태와 이제 FTX 파산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어떤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실 파산하면서 신용대출을 회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큰 하락이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미국에서는 명확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특히 디파이 관련돼서는 유럽에서 만든 미카라고 하는 법안을 채택해가지고 지금 미국 규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도적인 게 완비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새로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사실 메이플 파이낸스가 좀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뭐냐면 바로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갖고 하고 또 이더리움을 또 활용하거나 솔라나를 활용해서 높은 어떤 수익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명확히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신용대출이었지만 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매출을 200억에서 300억이 넘는 순이익을 내므로써 다시 재평가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예시처럼 결국 알트코인은 기저에 있는 하나의 기술과 시장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환경, 더 나아가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누군지가 사실 결합이 돼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면,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게 이 기술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열위에 있는지를 꼭 판단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시장으로 변했다. 즉 예전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너무나도 다른 투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면은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법정 화폐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사실 가치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처럼 디지털 금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알트코인은 오히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알트코인 자체는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것을 활용해야지만 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은 서로 좀 다른 속성을 좀 갖고 있다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갖고 있기도 하고 많은 어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 대비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트코인 자체는 변동성이 워낙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자체가 받쳐주는 알트코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스몰캡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몰캡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바로 물론 이제 실적 기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그 다음에 서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면 실적이 개선돼서 더 큰 가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강국으로서 굉장히 소부재나 여러 가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트코인도 앞으로 제도적인 게 개선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사실 각광받을지,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어떤 알트코인이 좀 수혜를 받을지, 이런 어떤 서사적 측면으로 접근해야지만 사실 투자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낙관적으로 봤고 배터리의 미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봐서 사실 국내 시장에서도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변하는 내러티브를 너무 맹신했거나 캐치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변화를 캐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알트코인도 그 시장에서 만드는 이 서사와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사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했을 때는 그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좀 습관을 들여야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트코인 시장이 어떤 섹터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요, 인프라 섹터와 어플리케이션 섹터를 좀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 인프라 섹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솔라나 수이 같은 어떤 레이어 1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애플리케이션들은 그 레이어 1 위에서,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섹터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바뀌고 있는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프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가치 상승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처음 태동됐을 때는 인프라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2017년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시장에 나왔었고 그것을 활용해서 금융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캐피탈리스트들이 전부 다 인프라에만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 인프라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부분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코인들은 전부 다 이 인프라 섹터 쪽에 많습니다. 근데 인프라 섹터가 최근에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레이어 1 같은 것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블록체인의 문법이었어요. 레이어 1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만 가져갈 수 있으며 적어도 조단위 어떤 기업 가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단순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인프라들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장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인프라들의 사실 유동성이 분산이 되기 시작해서 사실 인프라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솔라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매출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는 바로 어플리케이션 섹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밈코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거래를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래소도 어플리케이션 섹터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주요 네트워크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0 기준으로 해서 조단위 매출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록체인 인프라보다 어플리케이션들이 돈을 잘 버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섹터는 이런 뭐 기존의 레이어 1들이 아니라 레이어 1, 레이어 2 같은 인프라가 아니라 그 위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잘하는, 즉 캐시플로우,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시장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났지만 사실 인터넷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흐름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통신사들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때 인터넷을 구독해야 되고 그 구독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 사용료를 가지고 굉장히 통신사들이 오랫동안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보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메타가 제공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프라 기업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 시장도 지금 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실 때도 인프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쪽에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와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키워드가 최근 이제 투자 시장에서 많이들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융합 속에서 가치를 받는 코인들이 이제 부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은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부터 사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더 커질 거다라고 많은 리서처들이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 AI와 블록체인은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고, 단점은 사업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 사업에 사실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잘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업 확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네트워크들을 보면은 그 네트워크의 보안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장점은 당연히 사업 확장성이 좋고, 지금 우리가 챗 GPT로 여러 사업을 만들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큰 반면에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지만 그런 어떤 데이터들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고 누구나 데이터가 공공재처럼 서로 교환됨으로써 다른 어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데이터 보안성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업계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AI와 이 블록체인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확장성을 유지한 채 데이터에 대한 보안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설명드리면 최근에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나의 레이어 1이 나왔어요. 근데 스토리 프로토콜이 왜 나왔냐면 이 AI가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차별적으로 인공지능의 학습이 되더라도 이 데이터의 원소유주 자체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프로토콜 자체는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한번 해결해 보자. 모든 데이터에다가 색인을 매기고 그 색인 매긴 거를 계속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추적할 수 있다면 결국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 데이터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 비용도 어떤 소유주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AI와 이 블록체인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어떤 블록체인 시장에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어 1 코인들은 인프라 섹터에 있는 하나의 코인이고 밈 코인은 사실 또 다른 섹터입니다. 결이 조금 많이 좀 달라요. 인프라 어떤 코인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그 다음에 수이 같은 코인들이 레이어 1 코인이고요. 밈 코인 같은 경우는 도지 코인이나 페페 코인, 더 나아가서 트럼프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밈 코인입니다. 레이어 1 이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어떤 블록체인 레이어 1 기반으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기축통화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레이어 1 코인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금융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지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축통화로서 많이 사용되는 코인들을 이제 레이어 1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밈 코인들은 이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 블록체인 기술인 토큰화를 활용해서 이런 블록체인 시장의 문화를 토큰화한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밈코인은 트럼프 코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고자 사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가장 큰 핵심이 토큰화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서사를 밈코인화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서사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 다음에 팬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밈코인을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이어 1 코인과 이 밈코인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죠. 네,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RWA라고 하는 섹터인데요. RWA 자체는 Real World Asset의 줄임말입니다. 이 RWA가 언제 탄생하게 됐냐면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심 없었던 2023년도에 태동하게 되었어요. 2023년도는 비트코인이 3천만 원도 안 한 그런 시기였고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해서 떠나던 하나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 디파이 시장, 이 탈중앙화 이 금융 시장에서 사실 사람들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만든 게 실물자산 토큰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실물자산 토큰화를 시도했던 거는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디파이였고요. 메이커다오는 그때 당시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요. 그 디파이 시장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이 디파이 프로토콜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예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예치를 시키려면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지만 되는데 그 높은 이자를 사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는 미국 국채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토큰을 가진 사람들한테 배분하게 되면은 그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들이 적어도 4%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4% 이상의 수익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도 다시 디파이 시장에 돌아와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을 예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하나의 시도였어요. 근데 재밌게도 2023년도 말에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5%에 대한 고전 수익을 줄 테니까 다시 그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이 디파이 시장에 예치를 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2시간 만에 2조 원 상당의 자금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자산 토큰화가 사실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실물자산 토큰화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2023년도에 메이커 다오가 했던 국채를 토큰화 시켜서 다른 어떤 불특정 다수들한테 상품을 제공하는 모습들이 기존 자신들의 국가에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고요, 미국 어떤 시장은 조금 더 크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만든 금융상품은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어떤 자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바운더리 자체를 없애버리면, 주주의 어떤 장벽들을 없애버리면 한 가지 어떤 상품 자체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사실 유통될 수 있는 하나의 큰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이 점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실물자산 토큰화를 하는 펀드를 출시하게 됐죠. 그 펀드가 바로 비들 펀드입니다. 비들 펀드 자체는 결국 국채나 현금성이 좋은 자산들만 계속적으로 이 펀드에 편입을 하고, 그 펀드의 수익 증권 역할을 하는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KYC라고 하는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국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어떤 속도로 이 상품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사실 팔리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걸로 시작했지만 금융기관들이 이제 상품화 시키면서 사실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고, 실물자산 토큰화가 이제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나 어떤 기업들의 회사채 같은 것들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게 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즉 레이어 1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의 어떤 유틸리티가 보강돼서 더 많은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제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도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참여자들도 성숙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전처럼 투기적인 시장보다는 진짜 금융권 내에서 인정한 하나의 또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야 될 방향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시장이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나왔던 자산이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이런 이더리움, 솔라나를 이제 알게 된 거는 사실 2015년부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밖에 안 된 굉장히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아무도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안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기술적 발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기술 개발에 계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이 벤처 캐피탈들이 워낙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사실 발행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따져보면 거의 100배 이상 오른 코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벤처 캐피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 규모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성공한 어떤 방식을 답습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결국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것들이 상장되고 나서 급하락하는 좀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초반에 이제 투자하게 되면요, 밸류에이션이 1억 달러에서 사실 5억 달러 미만이 사실 그 일반적인 그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이런 유명한 어떤 그 인프라들이 그 바이낸스나 어떤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 적어도 어떤 2조 원 가치가 넘어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벤처 캐피탈들은 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이 코인들을 계속 수익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은 1억 달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2조 원의 가치를 만약에 받게 되면요, 그러니까 1,000억에 투자했는데 2조 원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은 20배의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을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바이낸스나 어떤 유명한 업비트, 빗썸의 그 초기 상장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변하고 있는 트렌드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밸류에이션으로 일반 소매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다시 2017년 같은 ICO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들이 초반에는 이 시장을 만들고 이 기술 개발을 지금까지 이끌어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결국 여러분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됐을 때 이 벤처 캐피탈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손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변화들이 결국 생태계에는 엄청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벤처 캐피탈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은 시장이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해온 벤처 캐피탈 아니면 지금 계속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과정을 좀 겪으면서 시장도 조금 더 성숙하고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좀 변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종종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가 생겼는데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좀 주세요. 규제라고 생각하면 뭔가 시장의 목을 좀 조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규제를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것도 없는 너무 야생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시장을 조금 정상적인 어떤 환경으로 만들어주길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오히려 규제가 되면은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잠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산업하고 같이 산업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기 충분한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만 이런 규제가 됨으로써 더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저도 100분 공감하는 좀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가장 중요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럽에서 이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이제 금융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왔던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이제 규제 법안인데요. 이런 어떤 법안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알트코인 시장에 그 관련된 이 디파인 코인들이 엄청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가 됨으로써 시장의 크기가 확장될 거고,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이런 어떤 디파이 시장을 이끌어갔던 주역들이 더 빛을 볼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또 시장 가격에 많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규제 명확성이 이제 알트코인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규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또 이제 소매 투자자들처럼 이제 알트코인을 이제 거래하는 시장으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규제 명확성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편안한, 되게 안정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더 나아가서 비텐서라고 하는 AI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코인들의 가격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도 사실 규제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ETF가 되기 전과 ETF가 된 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바뀌는 걸 직접 봤잖아요. 비트코인이 2023년도에는 3천만 원도 안 왔던 게 지금은 1억 5천
만 원이 좀 넘어가는 사실 시점이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오히려 규제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이 이 블록체인 시장 내로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변화가 결국 투자 수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 자체는 이 블록체인 시장의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제 솔라나 리플, 그다음에 더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ETF가 언제 출시되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많은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온 것처럼 결국 기대감이 하나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ETF들은 사실 이번 연도 10월 이후에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런 ETF 통해서 더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결국 각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은행과 그 다음에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달러에 상응하는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달러를 입금하면요, 그 입금된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기존 어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려면 사실 예전에는 한 3일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은행들, 즉 중간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되면 사실 2분 안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스테이블 코인 잠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 잠재력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자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도 사실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들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결국 그 기술을 더 많이 사용되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일반 고객들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업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그럼 블록체인 기술을 관심 갖고 사실 알트코인이나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온체인 이제 데이터를 좀 추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2021년 지난 상승장보다 지금 30%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지금 아직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았지만, 즉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업들과 기존 금융권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긴밀하게 이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발행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대기 자금이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들, 저도 이제 9년 넘게 증권사에서 투자업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잉여 자금을 놀리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계속적으로 파킹해 두는 게 가장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현금하고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지난 상승장보다 훨씬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자금이 많아서 결국 알트코인 시장에 결국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토큰화 펀드, 제도권의 어떤 상품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돼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 유통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토큰화 펀드 자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만든 이제 비들 펀드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자금을 납입하면 수익 증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수익 증권 자체는
이 펀드의 속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 수익 증권을 사람들한테 환매를 하려면 사실 환매가 안 되는 펀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환매의 어려움 때문에 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토큰화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익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화된 코인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환매가 제한된 펀드를 여러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시장이 변하는데도 대응을 못 하셨다면 이제는 수익증권이 토큰화돼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이 굉장히 획기적인 포인트입니다. 기존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한 가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보통 5년의 어떤 플랜을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수많은 리스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를 대응할 수 없는 게 사실 대부분의 이제 펀드들의 속성이에요.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지만 사실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환매 조건을 걸지 않는 것도 사실 5년 동안 이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 계속 환매를 요청해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사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올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개선이 된다. 그리고 이 토큰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상품들이 좀 블록체인에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 기존 어떤 금융권에 꽤나 많은 사실 파장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은 보통 금융시장이 나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듈화 되어 있는데 이 모듈화가 이제 하나의 큰 이제 금융시장으로 변함으로써 더 많은 사실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고 만약에 펀드의 상품이 좋거나 혹은 어떤 금융상품의 컨셉만 좋다고 하면 더 많은 사실 자금들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사실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증권사는 위기에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저도 이제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지만 투자은행들이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상품들을 그것을 사줄 사람을 찾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사실 이런 투자은행의 메인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대 글로벌 IB들이 계속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고 스테이블 코인 더 나아가서 토큰화 펀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이 시장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큰 브랜드를 활용해서 시장을 좀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 투자 지금 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제 가족들도 많이 물어보고요. 제 친구들도 항상 문자로 지금이 기회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 제가 이제 지난 상승장과 이번 어떤 상승장은 명확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거는 규제의 명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테라루나 같은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결국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양상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규제가 마련이 돼 갖고 이제 달러 기반이나 아니면 현금성이 좋은 자산들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자산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점 이런 규제는 다양해질 것이고 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투자자들도 손실 규모가 좀 제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좋은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지금 현재 하락장 기준으로 5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결국 더 많은 유동성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 상승세가 좋은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규제들이 하나씩 완비가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더 나아가서 알트코인들의 그 가격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번 상승장은 모두가 오를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전체 시장이 전부 다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또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코인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인가 또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를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이 디파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
디파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기존의 거래소들과 은행처럼 대출을 해주는, 즉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이 훨씬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이런 규제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블록체인 시장은 크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알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면밀히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재밌게도 2024년도 초반에 비트코인 ETF가 금융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 하락하기보다는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급으로 가격이 변동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좀 달라진 점은 이게 증시랑 굉장히 유사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증시의 외부적 요인 때문에 불안하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좀 면모를 보였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이제 발생됐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과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60일 유예를 줬습니다. 60일 동안 핵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이 테이블로 나와서 협상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 60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도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 알트코인 자체는 20%가 넘는 가격 하락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참여자들 자체가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때문에 이 참여자들도 이제는 이런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결국 증시와 굉장히 좀 유사한 방향성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쟁 이슈나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이 되면 계속적으로 알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좀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 위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해소가 되면 또 다시 가격이 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좀 현상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지정학적 좀 위기가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갈등이 이제 고조되면서 이제 투자 자산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실망했던 건 뭐냐면,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이 비트코인, 즉 골드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금이다 라고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사실 금과는 다른 방향성을 좀 보여줬거든요. 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암호화폐가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 하나의 변곡점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요. 전쟁 등과 같은 이 글로벌 리스크가 결국 비트코인 자산의 가격을 계속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알트코인이나 위험자산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로 증시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증시가 불안해하면 비트코인도 가격 하락이 오고, 증시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도 우상향하는 조금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시장에서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코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크로 뉴스를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뭐가 일어났구나 정도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밤을 새서 이 매크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금리의 방향성 뿐만 아니라 이 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PPE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결국 증시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좀 속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기억을 해보면 2022년도에 이런 기사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사실 그때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주 후에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꿨죠. 비트코인은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를 사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좀 생각한 게 뭐냐면 환경 파괴가 되는 이런 비용과 그 다음에 에너지의 가격 변동성이 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을 많이 좀 분석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채굴형 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 유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POW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에서 지분 증명, 즉 POS로 그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좀 시총이 높은 코인 중에 채굴형인 것은 사실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비트코인이 그럼 에너지 가격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이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많이 변동되게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누군가 컴퓨터 파워를 제공해서 이 난수를 풀어내야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채굴자들이거든요. 근데 채굴자들은 수많은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 이런 어떤 난수를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수많은 그래픽 카드와 GPU들을 이용해서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채산성이 낮아지게 되면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비축했던 비트코인들을 시장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채굴자들도 에너지 가격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보인 동향은 러시아에 있는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이런 채굴 산업에 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것도, 이 에너지 기업들은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에 있었던 어떤 채굴자들이 전부 그 미국의 그 전력 비용이 낮은 어떤 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러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환경 관련된 이제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으로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사실 환경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친환경 에너지 자체들, 즉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전력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전기를 끌어다가 써야 되잖아요. 이게 낮 시간에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밤 시간에는 생산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사실 채굴 업자들이 마케팅 용도로는 자신들이 친환경적인 어떤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해서 채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더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급격한 지정학적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데요. 즉 최근 시장에 많은 변동성이 동반하고 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이 1%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몇 배로 더 큰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24시간 전업 투자자들처럼 계속적으로 뉴스들을 이제 팔로우업해서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금 보유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1년도, 2022년도만 하더라도 모든 투자자산, 즉 알트코인들이 수십 배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바보가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이 10% 올랐다가 20%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하나의 시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30%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또 위기로 보이지만 또 기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이 1,700불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2,800불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했으면 사실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기회인데 그런 어떤 시장에 나온 이런 위험 신호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서 큰 폭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이런 현금 보유량, 즉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사실 알트코인 투자 리스크 관리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 굉장히 어렵고 또 비트코인 투자도 어렵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회는 결국 이 혁신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테슬라가 주목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또 2024년도만 생각하더라도 AI가, 즉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GPU를 생성하는 엔비디아가 어떤 가치가 높아졌듯이 결국 이 기술 개발과 혁신은 혁신은 이 시장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장도 분명히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기존에는 투기 자산이다 혹은 어떤 도박이다 라고 했던 이미지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기술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사랑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